것이라고 할 때 참여율이나 여러 가지 성취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우물정 너다움 응원의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했다. 그래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의미, 참여 후의 감상을 전하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에서 캠페인의 결과가 성공적이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물정 너다움을 응원해라는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있든 저 자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세상의 플러스 사이즈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사회에서 약간의 소외를 받고 있는 사이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배가 좀 나와도 다리가 좀 두꺼워도 엉덩이가 좀 크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덕분에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더 많은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 보된 일들이 많아 힘들었는데 캠페인을 통해 나도 열정을 갖고 살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물정 너다움 응원의 캠페인은 유저들의 호응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IT 매거진 디지털 인사이트에서는 이 달의 베스트 캠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MZ세대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는 웹진 캐릭에서도 MZ세대가 칭찬하는 화보로 소개하며 다음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MZ세대는 화보의 비주얼뿐 아니라 그에 담긴 메시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등의 메시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대신 나다움을 강조한 메시지는 칭찬받습니다. 여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물정 너다움 응원해라는 브랜드 캠페인은 스타일쉐어가 가진 철학과 목소리를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한 캠페인이었고 브랜드의 수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노트. 브랜드만의 위트와 센스. 오래전에 웹서핑을 하다가 눈길을 끄는 이미지를 하나 보았다. 옷에 달린 의류의 세탁 방식을 설명하는 태그를 찍은 이미지였는데 세탁 온도, 다림질 등 세탁 방식에 대한 비코드 바로 아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OR 기브 it to your mother. She knows how to do it. 즉 번역하자면 세탁 방식 비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내 엄마에게 이것을 보여줘. 그녀는 당연히 알 거야 정도가 될 것이다. 난 여기서 무릎을 탁 쳤다. 이런 재치 있는 표현이라니 갑자기 브랜드가 감각적으로 보였다. 이렇듯 적시적소해 보이는 브랜드만의 위트와 센스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고 해당 브랜드에 관한 호감도 또한 높이게 마련이다. 타다를 이용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처음으로 타다를 이용해 집 근처에 도착한 순간 타다 앱을 통해서 푸시 알림이 하나 도착했다.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소지품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였는데 이것이 타다라는 브랜드만의 위트와 센스로 다가왔다. 세탁 방식에 대한 안내, 도착을 알리는 푸시 알림 등 매뉴얼에 따라 습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구에 조금만 새로운 감각을 더해도 이렇듯 사람들에게 그 브랜드가 갑자기 남달라 보일 수 있다. 별거 아닌 메시지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브랜드의 호감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떠난 것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안에 위트와 센스를 담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브랜드를 남게 하는 일. 이것 역시 좋은 브랜딩의 방법이다. 위트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세탁 안내 문구. 센스가 돋보였던 타다, 앱이 푸시 알림. 성공적인 브랜딩. 결과물은 널리 알리자. 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강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편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강연을 통해 내가 담당하는 브랜드를 더 잘 알리기 위해서다. 강연은 곧 우리 브랜드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알리는 기회이고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말이다. 브랜딩 과정에서 진행한 여러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브랜드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강연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그 브랜드는 마음속에 더 깊이 남을 것이다. 강연의 내용이 좋으면 또 다른 강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것이 내가 브랜딩 디렉터로서 강연에 서는 이유이다.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잘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잘한 결과를 잘 알리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겸손이 답이 아니다. 조금 더 뻔뻔해지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어떤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브랜딩에 성공하였는지를 매번 잘 정리해두자. 이때 진행한 프로젝트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반영되었는지, 브랜드의 색깔이 잘 표현되었는지, 의도한 대로 고객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글이다. 회사 내 홍보팀이 있다면 관련해서 기사를 발행해도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회사의 공식 계정이 없다면 개인 계정이라도 올려보자. 그것이 또 브랜드의 홍보로 이어진다. 우선 업계 사람들이 먼저 그 글에 반응할 것이고 내가 알리고자 했던 것이 그들에게도 의미가 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글은 점차 외부로 퍼져나가게 마련이다.
브랜드가 점점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글로 기록해서 외부에 알려보자. 사실 글 말고도 프로젝트 과정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유튜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클럽하우스 같은 오디오 기반 소셜 채널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례도 많아졌다. 그중 요즘 가장 눈에 띈 사례는 포스다. 포스는 포스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브랜드의 철학과 방식,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직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리는 시도를 했다. 40분이 넘는 꽤 긴 분량의 다큐멘터리에는 포스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빌려 진중하게 그리고 진전성 있게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알리는 신선한 방식이었다. 이렇듯 브랜딩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도 또 하나의 브랜딩으로 확장될 수 있다. 노트.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색은 없다. 예전의 일이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연령대의 고객층을 타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다. 기존에 설정한 타깃은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타깃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는 타깃의 취향 차이가 무척 크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고객층의 서비스를 맞춘다면 기존 고객들이 이탈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고객층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략을 원했다. 기존 고객의 이탈도 막고 새로운 고객도 흡수하고 싶었던 것이다. 새로운 목표를 위해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일을 주저했기에 결국 그 회사는 서비스 포지션이 애매해지면서 성장이 예전보다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브랜딩에서는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맥주 시장에 뛰어든 칭타오를 생각해보자. 칭타오는 광고에서 양꼬치와 자사 맥주를 연결시켰다. 분명 처음에 회사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갔을 것이다. 사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하고도 잘 어울리는 술인데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다른 고기와는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양꼬치 시장은 다른 육류 시장에 비해 너무 작지 않을까? 하지만 칭타오는 중국 맥주답게 양꼬치에만 집요하게 집중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기보단 뾰족한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과감히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양꼬치를 생각하면 칭타오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칭타오는 소화 상태의 맥주 시장에서 자기 브랜드를 확실히 사람들에게 어필했고, 이제 사람들은 양꼬치를 먹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을 먹을 때도 이 브랜드의 맥주를 즐기게 되었다. 가장 잘못된 전략은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는 전략이다. 이것만큼 두리뭉실하고 차별성 없는 전략도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는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어찌 보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전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들지도 못할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단 우리가 획득해야 할 명확한 대상이 반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 브랜딩이 적은 내부에 있을지 모른다. 브랜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가려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톤 앤 매너. 쉽게 말해 브랜드다운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회사의 대표? 브랜딩 디렉터? 마케터와 디자이너? 아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경험상 이것은 거의 이상에 가깝다. 전 직원이 회사의 브랜드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길 바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이 성장하고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존의 직원과 신규 채용된 직원 사이의 브랜드 인식에 관한 갭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29CM에서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지향점과 브랜드다운 모습을 공유하고 그들과의 생각의 갭을 줄여나갈 수 있었던 경우는 직원 수가 30에서 40여 명이었을 때까지였던 것 같다. 직원 수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각자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브랜드다운 것에 대한 정의나 톤 앤 매너 역시 서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100명 규모의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브랜드다운 모습을 형용사나 동사와 같은 키워드로 적어달라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공통된 단어가 나오기도 했지만 서로 생각이 다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브랜드의 이미지도 일관성을 갖추기 어려워지고 고객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장의 제목이 조금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험상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지켜가기 위해 열심히 애쓰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직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생각의 차이가 결국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혼선을 주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된다. 일관되게 차분한 톤 앤 매너를 유지하고 있던 채널에서 어느 날 요즘 유행하는 비트코드의 이미지와 카피가 보여진다거나 FC 메시지로 자극적인 유행어가 남발되는 사례 등에서와 같이 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직원들에게 브랜드에 관한 일관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을 문서화하여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29CM에서 브랜드북, 가이드 투 베터 29CM을 만들었던 이유이다.
29CM에서는 브랜드북을 제작해 브랜드의 철학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브랜딩은 자기다움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듯이 29CM도 29CM다운 모습이 무언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싶었다. 초기에 비해 직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욱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어떤 단어와 문장 혹은 방식으로 정의하던 간에 그것을 더욱 또렷이 해야 앞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다운 모습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비단 그것이 아주 작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공식화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사이에 미세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책으로 만들고자 했다. 또한 브랜드북을 통해 브랜딩이 마케팅의 영역만이 아님을 인지시키고 싶은 마음도 컸다. 그들이 만드는 서비스 방식은 물론 앱 자체의 메뉴 버튼 하나, 고객 센터에서 고객 응대 시 사용하는 언어의 톤, 회사 내부의 인사 정책까지도 그것의 기준을 정하는데 브랜딩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부에서 각자 맡은 역할은 모두 달라도 외부에서 고객은 결국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 아래 브랜드북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했다. 우리다운 방식 29CM다움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29CM다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모든 결과물에 반영되기 위해선 우리다운 방식으로 29CM다움을 정의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29CM다운 방식을 6가지로 정의하였고 그것을 통해 29CM과 결과적으로 꾸려가고 싶은 것, 즉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우리의 초상. 그렇다면 사람들은 29CM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29CM과 사람이라면 어떤 생김새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즐겨 입는 옷은 무엇이고, 주말은 어떻게 보내는지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정의해보았다. 이는 29CM다운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우리만의 목소리 29CM다움을 더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텔링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커머스 서비스와 비교해 29CM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스토리텔링, 즉 브랜드가 전달하는 카피와 글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직원들의 글의 전달 방식이나 톤 앤 매너가 일관돼야 소비자가 브랜드를 더욱 명확히, 특별히 기억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29CM다운 텔링은 무엇이고 상품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편으로 피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점검했다. 그들의 취향 29CM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아마도 성별이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닌 취향이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장소를 즐겨 찾을까? 이 파트에서는 소비자 조사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29CM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고 그들만의 공통된 키워드를 도출하여 29CM을 좋아하는 고객들의 취향을 정리하였다. 이 브랜드북은 공식적으로는 회사 외부에 배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반응을 얻었고 외부 간담회에서 좋은 브랜딩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승희 저자는 기록의 쓸모라는 책에서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회자될 책이라 생각한다고 브랜드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듯 의도치 않게 브랜드북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던 이유를 여러 피드백을 통해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다. 우선 브랜드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브랜드다움이나 차별점을 몇 마디 문장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브랜드를 의인화하여 그 모습을 외모부터 성별, 나이, 스타일, 성격 등으로 구체화해서 브랜드를 정의하고 기록한 경우는 없었다. 브랜드가 그들만의 언어 가이드를 갖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이는 꼭 브랜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케터나 에디터분들에게 좋은 글쓰기의 표본이 될 수 있어 외부의 반응이 더욱 좋았던 것 같다. 또한 고객을 새롭게 정의한 부분도 외부 사람들에게 어필했을 것이다. 아마 29CM의 취향 중심으로 고객을 분류하는 방식이 꽤 신선했을 테니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객 취향에 관한 나토까지 페르소나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29CM다운 모습과 브랜드의 의인화, 브랜드의 언어 가이드,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의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여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브랜드를 이해하고 자기 작업물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당시 모든 구성원뿐만 아니라 신규 입사자들에게도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된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노트. 인터널 브랜딩에 대한 소회. 브랜딩의 방향이 외부가 아닌 기업 내부를 바라볼 때 그것을 인터널 브랜딩이라고 부른다. 인터널 브랜딩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직원들에게 브랜드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즉 브랜드다움이 무엇인지를 전파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일, 그리고 직원들 또한 자신이 속한 브랜드의 팬으로 만드는 일이다.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9CM의 브랜드북처럼 문서화된 가이드와 함께 미팅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목적의 경우 이것을 이뤄내는 방법은 내 생각엔 하나밖에 없다. 혹자는 회사의 좋은 복지와 처우 혹은 기업 문화로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과 직원들 스스로 몸담고 있는 브랜드의 팬이 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보다는 자신이 속한 브랜드에 대한 외부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본인도 그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팬이 되고 마는 것이다.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줄 때 생기는 감정은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외부 브랜딩 활동과 인터널 브랜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직접 경험한 브랜딩의 효과. 브랜딩의 효과를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브랜딩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일이다. 그래서 임팩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다. 무엇이든 한 방향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고객들의 기억 속에 해당 브랜드가 조금씩 각인될 수 있다. 당장의 숫자로는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각각의 브랜드 활동에는 그것만의 목표치를 설정해 둬야겠지만 그것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꼭 성공적인 브랜딩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브랜딩을 잘한다는 것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했다고 더 나아가길 멈춘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브랜드는 잊혀져 갈 수밖에 없다. 크건 작건, 성공이건 실패에 가깝건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사람들의 인지 과정과 인식의 변화는 숫자로 표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각각의 브랜딩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수치를 목표로 두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숫자에만 치중해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수치 달성에만 매달리게 되면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브랜드의 폰 앤 매너는 무시한 채 온갖 수를 쓰느라 오히려 브랜딩에는 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다. 프라이탑은 주로 오프라인 매장들을 대상으로 공식 파트너를 맺어왔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온라인 편집촉인 29CN을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다. 왜 프라이탑은 29CN을 파트너로 선택했을까? 자신의 브랜드 레벨과 가장 잘 맞는 곳은 29CN가 유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또한 2016년 자사 고객들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이었던 프리비아 사업을 중단했는데 그것을 대체할 온라인 쇼핑몰로 29CN을 선택했었다. 계약을 진행할 당시 나도 미팅에 참여했던지라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현대카드의 브랜드 이미지와 맞는 곳으로 29CN 말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 사실 규모 면에서는 29CN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쇼핑몰이 여럿 있었겠지만 최종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결국 브랜드의 이미지였다. 그래서 누군가 브랜딩이 매출에 도움이 되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그것도 많이 된다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브랜딩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초창기에는 29CM의 브랜드 인지도가 없다 보니 직원들이 직접 여러 브랜드의 입점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고 나서는 역으로 국내외에 이름 있는 브랜드들이 먼저 입점 제안을 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브랜딩으로 인해 생긴 충성 고객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하나의 성공 사례만으로 단기간에 충성 고객을 절대 확보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된 모습을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성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들이 또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소개하며 퍼뜨린다. 이렇게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충성 고객의 수가 늘어날수록 내부 직원들의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또한 강해지게 마련이다. 창립 초기에는 29CM에 다닌다고 하면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 이름은 어떻게 있는 게 맞는 거야? 같은 질문을 들었다. 그러다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아, 거기 다니는구나. 나 거기 완전 좋아하는데라고 주변의 반응이 달라지니 당연히 브랜드에 대한 소속감이나 프라이드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자연스레 더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게 한다. 직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라면 그곳에 입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브랜딩이 곧 훌륭한 인력의 확보로 이어지는 것이다. 29CN 나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충성 고객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것이 채용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몸소 경험했다. 채용 공고를 내면 초창기와 달리 좋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왔고 채용 기간이 아닌 때에도 브랜딩 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따로 채용 계획이 있는지 묻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마치 하나의 순환 구조처럼 성공적인 브랜딩으로 인해 조직이 강해지고 이것이 좋은 인력의 확보로 이어지며 결국 이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성과로 인해 기업과 조직은 더욱 성장한다. 결국 브랜드 가치가 곧 기업 가치인 셈이다. 멋진 브랜드는 죽어서도 고객의 마음속에 남는다. 브랜딩에 성공하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도 수많은 브랜드가 쇠퇴기를 걷다가 사라지고 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항해 관심사 기반 소셜미디어를 외치며 등장했던 네이버 콜라, 그리고 스트리밍 기반 음악 서비스로 한때 잘나갔던 비트 등이 이런 사례다.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면 브랜드도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록 브랜드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고객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는 없을까?
그것이야말로 브랜드의 훌륭한 유종의 미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게는 프랑스의 유명 편지축 콜레트가 바로 그런 브랜드였다. 1997년 파리에 처음 문을 연 콜레트는 샤넬의 디자인 수장인 칼 라거펠트를 포함해 다양한 셀럽들이 애용하는 개성 있는 편지축으로 무척 유명했다. 이곳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숍도 같이 운영했는데 덕분에 파리의 매장에 가보지 못해도 온라인 페이지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다. 아디다스, 나이키를 포함해 당대 인기 있던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이라든지 콜레트에서 직접 제작한 음악을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몰에서도 자동으로 재생한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말이다. 그러던 콜레트가 2017년 창업자의 은퇴로 인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다.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어느 날 우연히 콜레트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가 깜짝 놀랐다. 여전히 웹사이트가 존재했고 그곳에는 그동안 콜레트를 만들었던 직원들의 모습과 인터뷰가 남아 있었다. 매장이 폐점하던 마지막 날 촬영한 듯한 직원들의 단체 사진도 걸려 있었다. 역시 콜레트는 콜레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에 신경을 쓴 모습이 무척 먹혔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콜레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시도가 정말 신선했다. 콜레트에서 제작했던 다양한 컬렉션의 곡들은 여전히 애플 뮤직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2020년 콜레트는 또 한 번의 멋진 작업을 이어갔다. 콜레트 몽 아무르라는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 필름에는 콜레트의 역사부터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 가수 카네이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등 콜레트를 사랑하는 유명인들에 의한 회고까지 담겨 있다. 콜레트는 이 영상을 파리, 런던, 도쿄, 뉴욕을 순회하며 상영하고 편집쇼답게 팝업 매장을 열어 이 테마의 제품들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오프 화이트 등 유명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이뤄졌다. 올 복싱지 머스트 컴투 언랜드 라고 적인 다큐멘터리의 포스터 속 문장은 콜레트의 오랜 팬들에게 다시 한번 콜레트를 추억하게 했다. 멋진 브랜드는 죽어서까지 고객들의 마음속에 남는다. 적어도 나에게 콜레트는 그렇다. 콜레트 몽 아무르 포스터. 콜레트는 폐점 이후에도 웹사이트를 유지하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지켰다. 폐점 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단체 사진도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다. 노트. 브랜딩은 디자인의 용어가 아니다. 한 번은 디자인 회사에서 강연을 제안받았다. 내가 디자이너는 아닌지라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미리 물어보았는데 디자이너의 시각이 아닌 나의 관점에서 브랜딩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브랜딩과 디자인의 관련성을 두고 살펴봤을 때 나의 관점은 명확했다. 브랜딩은 디자인 용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에 디자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브랜드는 단 하나도 없다. 그만큼 디자인은 브랜드의 시각적 언어에 해당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외형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데 외모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도 큰 영향을 미친다. 브랜딩도 마찬가지다. 브랜딩은 브랜드의 시각적 모습을 완성하는 작업뿐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진 철학을 명확히 구축하는 과정이자 그다운 모습과 행동을 만드는 총체적인 과정, 그리고 그 브랜드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해가는 과정이다. 즉, 디자인은 브랜딩에서 하나의 요소에 해당한다. 브랜드의 이념이나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브랜드의 개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 바라보는 것이 좋다. 시각적인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의 강연에서는 참석한 디자이너분들께 브랜딩을 디자인의 용어로만 생각하지 말길, 다시 말해 디자인이 브랜딩의 전부는 아닌 브랜드가 세상에 보여지는 가장 외적인 모습으로 브랜딩을 위한 한 요소로 봐달라고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형만 다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알리고 자기다운 행동으로 어필할지가 더 중요하다. 디자인은 브랜딩의 한 요소이다. 브랜딩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브랜딩. 고객들이 어디서 어떻게 반응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브랜딩에 있어서 임팩트, 확장성, 의외성, 지속성 등 그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길 권한다. 결과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도 좋다. 그런 결과들이 쌓이고 쌓이면 고객들을 통해 다시 언급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브랜딩은 칼로 물을 자르듯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 활동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저것을 보고 저것을 본 사람이 또 무언가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거듭해가며 더욱 과감한 것에 도전해보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보자. 브랜딩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부담은 처음부터 크게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일쑤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브랜딩 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일단 작은 성공을 맛본 후 자신감을 얻어 조금씩 큰 스케일로 키워나가는 것 또한 브랜딩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29CM에 합류했을 때 처음 시도한 브랜드 활동이 29AMIMALS로 크지 않은 예산으로 내부 직원들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그 프로젝트의 효과가 좋았던지라 이후 미니쿠퍼 이벤트나 1000만원 이벤트, 루시와 같이 더 큰 스케일의 과감한 브랜딩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실패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이 책의 예시로 언급했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적이었지만 나 역시도 중간중간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열심히 한 기획에서 영 반응을 얻지 못한다거나 숫자에 매몰되어 담당하던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버린 적도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브랜딩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이런 실패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아니, 익숙해진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실패도 성공을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매번 성공 케이스를 만들 수는 없다. 실패를 교훈 삼아 문제점은 개선하고 가능성은 키워서 시도를 이어가면 된다. 브랜딩은 시도가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하길 바란다. 무엇을 하든지 꾸준히. 무엇보다 브랜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지속성이다. 아마도 첫 시작은 작고 미리 할 수 있다. 하지만 꾸준함은 그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 안타깝게도 처음 한두 번의 결과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유지할 명분과 설득력이 약해져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한다. 브랜딩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작업이다. 그것이 한두 번으로 될 리가 없다. 무엇을 하든 일관된 모습으로 혹은 일관된 메시지로 꾸준히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면 분명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뀔 것이다. 한두 번의 결과에 연연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브랜딩은 외로운 작업이다. 경험상 브랜딩은 외로운 작업이다. 누군가는 브랜딩을 위한 활동들이 왜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브랜딩을 단지 로고를 바꾸는 일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브랜딩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단기간의 수치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결과를 보여주는 과정은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외롭고 힘든 일이다. 특히 브랜딩은 논리의 영역이 아닌 감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의 브랜딩에 대한 니즈가 높고 지지자들이 많은 환경에서 일하면 한결 수월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다. 강한 설득력과 인내심을 갖고서 계속 나아가보자. 노트. 브랜딩의 논리나 법칙은 통하지 않는다. 브랜딩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작업이다. 그들을 우리 브랜드의 팬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논리나 법칙 같은 것이 있을 리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모두가 연애에 성공하고 모두가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신을 어필하고 그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또 설득하고 진심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없다. 브랜딩도 마찬가지다. 좋은 브랜딩. 기획을 위해 필요한 습관들. 경쟁사 사이트는 되도록 보지 않는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가 지켜온 습관이다. 웬만하면 경쟁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브랜딩을 하다 보면 자꾸 경쟁사 사이트를 분석하고 또 들여다보며 그들에 비해 우리 브랜드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로는 차별화된 브랜딩을 펼쳐나가기 어렵다. 경쟁사 사이트를 들여다보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들의 프로젝트에 신경 쓰게 되고 더 나아가 참고하게 된다. 이것이 오히려 창조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경쟁사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차라리 경쟁사가 아닌 전혀 다른 업계의 활동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서비스와의 연관성을 생각한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서비스와의 연결점이 없다만 잠깐의 이슈로 끝나기 쉽다. 그렇기에 프로젝트 하나를 기획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브랜드의 서비스를 경험해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와 연결성이 없다면 그 기획은 반쪽짜리 기획이다. 브랜딩을 통해 우리 브랜드와 서비스를 인지시키려면 서비스와의 연결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질문을 던져보기. 어떤 상황에서든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의견에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왜 우리도 그 방식대로 해야 하는지 먼저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다. 질문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결국 이는 다른 결과로 이어지며 이것이 반복되면 브랜드의 모습까지 달라지는 계기가 된다. 29CM에서 기획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다 이러한 질문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시의 경우 왜 FC 알람으로 매번 광고만 전달해야 하는지, 미니 쿠퍼 이벤트의 경우에도 왜 매번 경품 이벤트는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졌기에 남들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생각의 끈 놓지 않기. 쉽게 말하자면 늘 머릿속에 어젠다를 품고 있으라는 것이다. 당장 책상 앞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퇴근길이나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계속 그 생각의 끈을 놓지 말자. 생각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남들과는 차별화된 기획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내 경우
29cm FC 서비스인 요시는 세월을 하던 도중에 튀어나온 아이디어이고 1000만원 이벤트 역시 퇴근길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일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메모해내게 메일로 보내두었다. 그렇게 적고 나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연달아 떠오를 때가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나갔다. 내가 대표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표에게는 소위 말해 까방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떠올린 아이디어가 결국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대신 일단 한번 해보자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실패해도 나를 두둔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서다. 예산에도 덜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대표의 마음가짐으로 자유롭게 다양한 브랜딩의 방식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을 진행할지 말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걱정할 부분이니까. 가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음껏 브랜딩 해보자. 앞서 이야기한 부분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상상 속에서 브랜드 하나를 떠올려보는 것이다. 꼭 지금 맡고 있는 브랜드와 동종 업계가 아니어도 좋다. 그 브랜드를 어떻게 브랜딩하면 좋을지 가상으로 여러 가지를 기획하다 보면 자기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 맡고 있는 브랜드와의 연결점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기획의 재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노트. 내가 케이스 스터디를 맹신하지 않는 이유. 서점에 가서 여러 마케팅, 브랜딩 관련 도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책들이 타 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저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의 예시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브랜드의 성공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성공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 단 하나의 요인 때문에 성공하는 브랜드는 극히 드물다. 운 좋게 해당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을 수도 있고 주요 경쟁사가 큰 사고를 쳐서 매출이 반등하는 경우도 있다. 또 책에서 예시로 언급된 특정 브랜드의 성공이 단기간 안에 멈출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저자가 책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해당 브랜드의 성공 요인의 전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현재 테슬라의 성공이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전기차를 내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기차 수요와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다만 그들이 가장 먼저 상용화된 전기차를 생산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는 디자인이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나 영향력이 테슬라의 성공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직접 테슬라를 기획했다거나 내부에서 그것의 성공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앞서 나도 프라이탁과 쿠팡맨에 매료되어 그들 브랜드의 자발적 전도사가 된 경험을 얘기했지만 단지 나의 사적인 경험을 기술한 것이지 그것이 프라이탁과 쿠팡의 전적인 성공 요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내가 몸담았던 브랜드와 그곳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케이스 스터디 예시로 여러 차례 언급한 적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참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그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경험했던 담당자인 내가 보기엔 일부의 접근 방식은 맞고 또 일부는 다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브랜딩 관련 도서들에 제시된 케이스 스터디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해를 돕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케이스 스터디를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해당 브랜드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일 테니까. 브랜딩 기획 시 피해야 할 것들. 무작정 유행 따라가기. 트렌드에 민감한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트렌드를 인지하고 그것에 민감한 것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유행을 선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따라하지 않는 편이 좋다. 따라할수록 고객은 그것을 선도하는 브랜드를 떠올릴 뿐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레트로 마케팅을 예로 생각해보자. 레트로 마케팅의 선두는 곰표 맥주와 곰표 패딩이 이끌었고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다가가며 큰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이것이 성공하고 나니 너도 나도 레트로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까지는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말트 맥주, 골드스타 맥주 등 맥주 시장은 물론이고 너무 많은 브랜드에서 레트로 마케팅의 트렌드를 좇고 있어 오히려 지겹게 느껴질 정도다. 이제 내게 이 모든 것들이 곰표를 떠올리게 하는 도구로 작동할 뿐이다. 남들과 차별화되고 세련되게 풀지 못할 바에는 이런 전략은 브랜드의 차별화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 숫자에만 매몰되는 현상. 모든 활동은 지표라는 것을 동반한다. 평가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니 지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수치라는 지표에만 매몰되는 현상이다.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숫자에만 매몰되다 보면 브랜드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자칫 뒤로 미뤄두기 쉽다. 수치보다는 고객의 반응을 보고 브랜드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 숫자 달성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는 것은 결국 일관성 없는 브랜딩 활동을 유도할 뿐이며 브랜딩에 관한 장기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 수치 달성을 위해 브랜드의 메시지를 변경하거나 지금까지 유지해온 브랜드만의 톤 앤 매너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표님 말씀 잘 듣기. 브랜딩은 곧 설득의 일이다. 최종적으로는 고객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설득의 과정 없이 지시대로만 기획을 끌고 간다면 결국 처음의 목적은 흐려지고 메시지의 일관성을 갖추기도 어렵다. 브랜딩을 위해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누가 가장 오랜 시간 깊이 고민했는지를 잊지 말자. 무조건 상부의 지시를 따를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브랜드의 모습과 차별화가 가능한 부분들을 윗선에 잘 어필하고 이해시켜보자. 노트. 브랜딩 vs 퍼포먼스 마케팅. 브랜딩과 퍼포먼스 마케팅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는 마케터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단기간 내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브랜딩은 장기간에 걸쳐서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와 호감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듯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지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비즈니스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제품의 반응을 확인하고 단기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 접근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퍼포먼스 마케팅도 브랜딩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지를 늘 고민한다. 내가 선택한 방식은 우선 브랜드만의 핵심 경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현재 나는 라운드라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AR을 활용한 실시간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의 브랜딩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라운드가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 경험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라운드만의 차별화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라운드 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험이 바로 차별화된 핵심 요소, 즉 브랜드의 핵심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곧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천 가지 안경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가상 피팅 기술의 경험이다. 바로 이것이 라운드의 브랜드 미션이 모두가 안경을 사고 쓰는 일이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 브랜드 슬로건이 세상에 없던 안경 쇼핑인 이유이다. 기존의 라운드는 제품 판매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해왔는데 아이웨어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이미 세상에 넘쳐나는 상황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핵심 경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브랜드의 핵심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브랜딩 전략을 준비하면서 그중 일부를 퍼포먼스 마케팅에 접목시켜보았다. 다양한 개성과 얼굴형을 가진 모델들이 실제로 라운드 앱을 사용해 안경을 가상 착용해보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소재를 바꿔가며 퍼포먼스 광고를 집행해본 것이다. 목적은 명확했다. 사람들이 라운드의 핵심 경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지를 지표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광고는 기간은 약 2개월간, 타깃은 라운드가 어필해야 할 대상인 20대에서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정했고 iOS만 한정하여 현재는 안드로이드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피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가상 착용 경험 모습을 보여줬다. 궁극적으로 고객이 라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자 핵심 경험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2개월간의 광고 집행 이후 실제로 iOS 앱 다운로드 수치가 급격하게 늘었다. 실시간 가상 착용이라는 핵심 경험을 전달한 결과 앱을 설치한 유저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기 시작했다. 앱을 설치한 유저 1명당 평균 60대 이상 아이웨어를 착용해본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광고 집행 이전보다 평균 6배 정도 늘어난 수치였다. 이와 함께 월 활동 유저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는 집행한 광고 게시물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신기하다, 유용하다는 댓글과 함께 대부분 주변 친구들을 태그로 소환해 라운드 앱을 소개했다. 이러한 결과는 라운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핵심 경험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후 엑스플로어상 리뷰 개수는 1000개를 넘겼고 평점 역시 5점 만점에 4.8점에 달한다. 이렇게 브랜드 핵심 경험을 정의하고 이것을 퍼포먼스 마케팅의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해본 과정은 앞으로의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준비함에 앞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었다. 브랜딩과 퍼포먼스 마케팅은 아예 다른 영역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처럼 퍼포먼스 마케팅도 브랜딩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활용해본다면 여러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이다. 브랜딩 디렉터의 역할. 나도 브랜드 마케터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할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브랜드 마케터와 브랜딩 디렉터는 그 역할의 범위 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 브랜딩 디렉터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다. 즉,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기에 앞서 무엇을 알릴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몸담고 있는 브랜드가 어떤 특징과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험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이다. 브랜드 미션과 연결시켜서 말이다. 브랜딩을 마케팅의 영역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서비스의 영역, 디자인의 영역, 기술의 영역, 더 나아가 CS의 영역까지도 모두 브랜딩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서비스 기획 부서와도 긴밀히 협업하여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고객에게 보이는 부분인 디자인 영역, 심지어 브랜드에 관한 퍼포먼스 광고들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해당 부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즉, 브랜드와의 모든 접점이 브랜딩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브랜드를 차별화시키는 방향을 꾀하는 것이 브랜딩 디렉터의 역할이다. 또한 브랜딩 디렉터는 본인 스스로가 브랜드의 전도사를 자처해야 한다. 앞서 강연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이유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결국 브랜드의 책임자이자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브랜딩 디렉터의 가장 큰 역할이다. 브랜드 마케터의 조건. 그렇다면 브랜드 마케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직책상 수많은 브랜드 마케터들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브랜드 마케터의 조건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직장이 중심이 아닌 직업이 중심인 사람. 경험상 직장인은 직장이 중심인 분과 즉 어디 중심인 분, 두 부류로 나뉜다. 전자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인지도나 안정성, 복지 등이고 후자에게 중요한 것은 기대나 역할, 성장성 등이다. 그저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어떤 쪽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브랜드 마케터라면 후자에 더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담당하는 브랜드 마케터라는 타이틀에 대한 욕심보다는 비록 현재 인지도는 낮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맡은 브랜드를 성공시켜서 자신의 커리어 성장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열정이나 욕심을 지닌 사람 말이다. 브랜딩과 브랜드에 관한 본인만의 명확한 관점. 브랜드 마케터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브랜딩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험이나 이유가 따로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에 관한 답변만 확실해도 그 사람이 평소 얼마나 브랜딩에 관심이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뛰어난 브랜드 마케터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분명해야 한다. 얼마나 그 브랜드에 빠져있고 실제로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그 사람의 역량을 예측하는데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어떤 브랜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해당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와 어떤 계기로 좋아했으며 그래서 그 브랜드가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브랜드에 깊이 빠져본 적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사람들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포인트에 대해 공감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뻔하지 않은 포트폴리오.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포트폴리오 역시 차별성 있게 준비하는 법이다. 그것의 내용은 물론이고 전개 방식이나 디자인까지도 말이다.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의 전개 방식 또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검토한 포트폴리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례는 PPT나 PDF가 아닌 노션을 이용해 별도 URL로 내용을 전달한 경우였다. 브랜딩에 대한 관심 정도와 그와 관련해 자신이 보유한 능력을 적은 다음 그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폴더별로 정리해서 제시했다. 각 폴더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과 맞닥뜨린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 했는지 본인만의 접근법을 영상과 함께 자세히 기술해두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 브랜드 마케터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브랜딩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언젠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이 일을 좋아하고 브랜딩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브랜드도 그렇게 만들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다양한 트렌드와 문화에 대한 관심. 뛰어난 브랜드 마케터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트렌드와 요즘 유행하는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후력한 취미 활동도 있으면 좋다.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업무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에만 몰입하는 사람보다는 퇴근 후 혹은 주말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함께 일했을 때 다양한 면에서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함을 종종 경험했다. 노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강사. 요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책이나 유튜브 콘텐츠도 여럿이다.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나의 생각은 명확하다. 자신의 성과가 곧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방법에 대해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지금 본인이 맡은 일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과가 좋고 그것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은 누군가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절대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업무 성과를 적극적으로 남에게 알리자.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도 좋고 블로그나 브런치 등을 통해서도 좋다. 그러한 업무 성과들과 관련해 자신만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명확한 생각이 담겨 있고 또 누군가에게 기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노하우 같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았으면 한다. 누군가가 보기엔 나 또한 퍼스널 브랜딩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 그저 내가 해온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들과 내가 속한 브랜드를 개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렸을 뿐이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한 세미나에서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했다.
오래도록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이 질문에서 브랜드를 사람으로 바꿔본다면 주변에 좋아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의 매력.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라면 분명 그 브랜드만의 매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문성이든 남들과는 다른 모습의 개성이든 위트나 센스든 말이다. 그렇기에 브랜딩을 할 때는 브랜드의 매력을 어떻게 남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매력을 어떻게 더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한결같은 모습. 한번 누군가에게 자기 매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그 모습을 유지하는 일 또한 무척 중요하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처음 받았던 브랜드에 관한 인상이 오래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이렇듯 지속성과 진정성은 개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첫인상이 좀 별로였다고 해도 이후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그 이미지로 더욱 단단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 마지막 인상. 그 사람, 혹은 그 브랜드가 나의 기억에서 어떤 마지막 인상을 남겼는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피트앤드 법칙에서도 이야기한 적 있듯이 가장 최근의 기억이 첫인상만큼이나 사람들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객들의 기억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지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처음만큼 마지막이 중요함을 잊지 말자. EPILOJUE. 저는 브랜딩이란 맨바닥에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 집을 지어 올리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어떤 형태의 집을 지을 것인지 고민하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 다음 한 번에 뚝딱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그 모습을 갖출 때까지 오랜 시간 한 단계 한 단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때로는 쌓은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기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집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원하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고 싶어 하고 방문하고 나면 쉽게 잊지 못하는 그런 집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완성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멋진 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고 가꾸는 작업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만큼 브랜딩은 설계와 기초가 중요하고 그 과정은 길며 그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많은 팬들을 만들어내며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이후에 무엇을 해도 사람들에게 쉽게 주목받습니다. 물론 브랜드의 이미지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할 거고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아직도 브랜딩이 어렵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저는 브랜딩을 하는 것이 여전히 즐겁습니다. 브랜딩을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팬이 된 그들의 모습을 마주하다 보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짜릿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일단 맛보면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책을 읽은 여러분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브랜드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글에 담긴 저의 생각과 경험들이 여러분의 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보람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건투를 빕니다.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초판 1쇄 인쇄 2021년 10월 18일. 초판 1쇄 발행 2021년 10월 27일. 재훈이 전우성. 발행인 보석현. 편집 박대미. 디자인 김혜리. 마케팅 정원규. 소대범. 고봉이. 발행처 한올MNC. 등록 2011년 5월 14일.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심학살로 12, 4층. 전화 031 839에 6804 031 839에 6812. 팩스 031 839에 6828. 이메일 bookksonwedx.gmail.com. 책 읽는 수요일. 라이프넷, 비즈니스넷, 생각연구소, 지식갤러리, 스타일북스는 주식회사 한올MNC의 브랜드입니다. 본 컨텐츠는 문화체육관 광고와 한국출판대회의 카터브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